안녕하세요. 낙타직입니다.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도서 두 권을 리뷰하려고 합니다. 인류 문명과 역사를 다룬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청균세, 그리고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먼저 청균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책 모두 분량이 만만치 않습니다. 청균세가 본문만 700페이지가 넘고 사피엔스가 650여 페이지니까 두 권 모두를 정독하려면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청균세와 사피엔스는 함께 읽는 게 좋습니다. 유발 하라리가 밝힌 것처럼 사피엔스는 청균세에서 영감을 받았고, 청균세를 읽고 나면 몇 가지 근본적인 의문이 생기는데 그것들을 사피엔스가 풀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균세와 사피엔스는 개별 국가나 지역, 세계 역사를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와 문명을 테마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명사관이라는 토인비의 역사관과 범주를 같이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토인비는 인류에게 있어 내외적 환경은 도전이고, 리더십을 갖춘 창조적 소수자의 적절한 응전으로 문명이 탄생하고 성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탄생한 문명은 창조력과 리더십을 상실한 지배적 소수자의 등장과 외부의 압박에 의해 결국 쇠퇴하고 소멸하는데, 그런 문명의 진행 과정은 순환한다고 보았죠. 토인비는 이를 실증하기 위해 주요 문명 21개의 흥망성쇠를 추적합니다. 우리가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문명의 쇠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문명, 국가, 사회, 기업, 그리고 개인의 삶에 이르기까지 발전할 것이냐 쇠퇴할 것이냐를 판가름하는 요소는 창조력을 상실한 내부의 실패가 치명적이고, 외부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을 때 쇠퇴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토인비의 문명사관은 지리적 환경보다는 도전과 응전, 창조라는 인간의 정신을 핵심 인자로 놓고 인류 문명을 다룬 역사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청균세는 인류 문명을 지리적 환경이 결정했다고 해석합니다. 문명의 흥망성쇠, 문명의 불평등은 정신이나 인종의 유전적 우월성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자연적, 지리적 환경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균세는 우리에게 모든 인간은 동등하다, 처음부터 열등한 인종, 우등한 인종은 없다는 일관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남아메리카 고원지대의 주인이 유럽인이고 남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유럽에 살았더라도 역사의 결론은 같다는 것입니다. 문명의 차이 또는 문명의 불평등은 지리적 환경에 의한 차이이지 인종이나 사람의 차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청균세는 바로 이 사실을 말하기 위해 방대한 실증적 자료를 제시하면서 우리를 차근차근 설득해 나갑니다. 생리학자이자 생물지리학자인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인류 역사와 다양한 문명의 진행 과정을 생물, 지리, 생리적 관점에서 해석합니다. 청균세는 총 4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와 2부는 문명 세계 불평등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는데, 문명의 탄생과 발전은 인류의 등장 순서와는 무관하다는 사실로부터 시작합니다. 현생 인류는 아프리카 중동부 지역에서 처음 시작되어 유라시아를 거쳐 아메리카 대륙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의 시간 순서로 보았을 때 인류가 가장 먼저 등장한 아프리카 중동부 지역이 또한 가장 빠르게 발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중해에 접해 있는 이집트 문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괄목할 만한 문명이 탄생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이동 수렵 생활에서 정착 농업 생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농업 사회는 인구 밀도를 높이고 동물의 가축화를 진행시킵니다. 이러한 작물화와 가축화의 과정이 유럽과 아시아 대륙에서는 어렵지 않게 진행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 사회가 농업 생활로 전환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남북 아메리카, 아프리카 대부분의 지역, 호주 대륙에서는 그런 과정이 원활히 진행되질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청균새는 그 모든 것을 지리적 환경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유라시아 대륙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곡식화할 수 있는 작물이 많았고 가축화하기에 적합한 동물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서를 축으로 유럽과 아시아에서 작물화, 가축화가 활발히 이루어집니다. 일조량과 기온 등이 유사한 기후대가 동서로 길게 뻗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메리카 대륙은 너비가 불과 64km에 불과한 중앙아메리카의 파나마 지역과 뜨거운 저지대 열대 기후가 남북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메리카 안데스 고원지대의 라마와 감자를 북아메리카 멕시코 고원지대에서도 기르고 재배할 수 있었지만 중앙아메리카 저지대 열대 기후를 건너기가 어려웠습니다. 반대로 멕시코에서 가축화된 칠면조와 미국 동부에서 작물화된 해바라기도 남아 도중 중앙아메리카의 열대 기후에 막혀 쉽사리 전파되지 못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도 그렇죠. 남북 사이를 사막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호주 대륙은 아예 바다라는 장애물로 인해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호주는 가장 단순한 기술을 사용하던 사회였고 식량 생산이 자체적으로 발달하지 못한 유일한 대륙이었습니다. 즉 유라시아 대륙에서는 식량 생산과 가축화가 동서를 축으로 순조롭게 진행된 반면 남북으로 길게 뻗은 아메리카, 아프리카 대륙의 서로 다른 지리적 환경은 그와 같은 확산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주요 문명이 동서를 축으로 하는 유사한 기후대의 유라시아 대륙에서 발생한 이유이기도 하죠. 1부와 2부가 이와 같이 식량 생산과 동물의 가축화를 기반으로 하는 인류의 농업사의 전환을 이야기하였다면 제3부는 그것들이 어떻게 총, 무기, 그리고 병균을 탄생시키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식물의 작물화와 동물의 가축화는 더 많은 식량과 더 많은 인구를 뜻합니다. 또 그것은 잉여 생산의 축적과 그 잉여 생산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계층이 생겨난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정착화된 방식의 농업사회는 점진적으로 부족, 군장사회, 문명화된 국가의 탄생으로 이어지고 국가라는 제도적 시스템은 주변의 다른 국가, 다른 문명과 대립하게 되면서 필연적으로 과학기술, 전쟁 무기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3부에서는 문자가 생긴 곳은 식량 생산이 처음 시작된 곳과 일치한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류의 이동과 농업기술의 확산 경로를 어족을 근거로 하는 문자의 확산 경로로 추적을 하는데 인간의 언어적 활동이 농업 정주 사이로부터 국가와 문명의 탄생에 이르는 주요한 인자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한편 인류의 농업화는 필연적으로 높은 인구 밀도를 불러옵니다. 그 밀도는 가축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종이 다른 가축이 인간과 함께 생활하게 되면서 가축에서 비롯되는 각종 세균이 인간에게 전염되었고 오랜 시간 인간은 우여곡절을 거치며 가축 병원군에 대한 내성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작물화, 가축화, 농업사회의 진입은 중앙 집권화하고 사회적으로 계층화한 국가사회, 또 경제적으로 복잡하고 과학기술적으로 혁신화한 정착사회의 탄생을 위한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라시아, 특히 유럽은 손에는 총과 활, 몸에는 병균을 지닌 채 아직 농업사회로 진입하지 못한 미성숙 사회와 충돌합니다. 그 결과는 끔찍했죠. 스페인 정복자들은 총, 칼, 그리고 몸 안에 지닌 병균으로 아메리카 원주민의 95%를 말살합니다. 청균세 4부는 이와 같은 1, 2, 3부의 관점을 6개의 지역에 적용하여 유라시아의 발전 과정과 비교하여 검증합니다. 그중 중국을 제치고 유럽이 어떻게 최강자가 되었는지를 지리적 시각에서 분석하는 부분은 매우 흥미로운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토지가 비옥했고 그래서 유럽보다 농업의 시작도 빨랐습니다. 적어도 1500년 이전까지는 문화적이나 과학적으로도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지역이었습니다. 또 중국 대륙은 넓고 평평하게 펼쳐져 있어서 통합과 통일을 이루기에 유리한 지리적 환경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분열이 되면 거의 본능적이라 할 만큼 통일된 국가를 열망하고 통일된 국가를 외부 세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또 부단히 노력하는 내부 지향적인 역사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정치 제도를 고수했고 정점에 있는 소수의 권력이 대륙을 지배했습니다. 반면에 유럽은 톱니바퀴 모양의 해안선과 험난한 지형, 그리고 6개의 반도, 서로를 이어주는 강이나 수로의 부재 등 분열된 지리적 환경 때문에 통일 국가나 제국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대항해 시대가 도래하자 중국과 유럽의 이와 같은 지리적 환경은 역사의 흐름을 바꿔버립니다. 당시 중국 명나라는 정화의 원정과 같이 전 세계를 항해할 수 있는 과학적 기술과 선단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었지만 중앙 정치 세력의 정쟁으로 선단 파견이 중단된 것은 물론 조선소 자체까지도 해체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먼 바다로의 항해도 금지시켜 버리죠. 반면에 유럽은 여러 국가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콜럼버스는 이곳저곳의 왕들을 찾아다니며 신대륙 발견을 위한 항해 지원을 부탁하죠. 대부분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중앙 집권화된 하나의 통일 세력이 유럽을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니어서 이 나라에서 거절을 당해도 다른 나라를 찾아가 지원을 받으면 그만이었습니다. 어느 한 곳의 지원만 받아도 항해가 가능했던 것이죠. 콜럼버스는 마지막으로 찾아간 스페인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이후 유럽은 중국을 넘어선 근현대 유라시아의 최강자가 됩니다. 청균세는 중국의 퇴행적 조치, 유럽의 신대륙 항해, 이 모든 조치와 결과가 지리적 환경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합니다. 방대한 분량의 청균세를 짧은 시간에 그것도 아주 개괄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청균세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인류 문명은 우월하거나 열등한 유전자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지리적 환경이 결정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 환경이 척박하거나 조건이 불리하다면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발전시킬 것인가? 반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 환경이 풍요롭고 유리하다면 이를 더 발전적으로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이는 결국 토인비가 말한 창조적 소수자의 응절에 달린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청균세를 읽고 나면 두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먼저 지구상에서 별로 중요치 않은 동물 중 하나였던 인간이
어떻게 해서 농업혁명을 이루고 국가를 만들고 제국을 이루고 지금과 같은 세계적인 공동체 시스템을 질서정연하게 유지해 나가고 있느냐 하는 본질적인 의문입니다. 이는 단순하게 인간이 지능이 높아서가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무엇인가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인류가 농업하러 가지 않고 그래서 지금도 원시 그대로 수렵 채집 생활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과연 불행일까 행복일까? 우리는 항상 인류 역사의 과정을 발전이라는 시각에서 이해하려고 했고 발전은 당연히 좋은 것이라고만 생각했지 그에 대한 의구심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행복이라는 시각에서는 문명을 평가해 보질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궁금증과 의문을 유발 하라리의 책 사피엔스가 풀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보시겠습니다.